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8월 6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28사당 윤일병 사건이 터진 28사단에서는 9년 전에도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2005년 6월 장병 8명이 사망한 경기 연천 530 전방 초소 총기 난사 사고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관군으로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 선진 병영문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야간 점호 개선, 통합생활관 보급, 군 의료체계 개편 등 병사 인권 증진이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조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병들 인권을 강조하는 게 군대를 약하게 만든다는 성토 끝에 강군 육성론으로 대체됐고 병영문화 개선책은 흐지부지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는 군대 내 사고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7, 80명 수준이던 군기 사고 사망자는 2011년 101명으로, 그리고 군 영창 수감 병사도 2007년 8천여 명에서 2012년 무려 1만 4천 명으로 5년 만에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세대 병사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강군 육성론이 군 내 사고 증가에 일조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용장보다 덕장이 한 수 위라는 건 2000여 년 전 쓰여진 삼국지나 손자병법에도 나오는데, 우리 군 장성들은 삼국지나 손자병법은 안 본 모양입니다. 그저 끼리끼리 문화에 상급자만 쳐다보는 군대니까 그런 게 보일 리가 없었겠지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이강윤의 오늘 이 시간까지 주요 뉴스 보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윤일병 사망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재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잇따른 군 총기 사고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인 교육이 문제다 하면서 인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뒤따를 것이고, 과연 이게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원론적 강조점인지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동원사단에서 구타 의혹이 제기돼서 다시 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사단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 실내체육관 또는 사망자 명단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몇몇 공무원들, 그 기시감이 되살아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중국에서 마약 사범으로 체포된 한국인 2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쟁점 짚어보는 시간이죠. 수도권 연립의 전세가율이 60%대에 진입했다. 굉장히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율이 상반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손대서는 안 될 국민들의 소중한 쌈짓돈인데 이걸로 주식 투자했다가 지금 손해 봤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애플과 삼성이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서로 특허 소송을 이젠 하지 않기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 위주로 꾸미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한국 정가 산책을 진행해주던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가 휴가를 떠나서 3일간,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최영일 정치평론가, 혹시 아침에 정승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정치 내비게이션 프로를 들으시는 분은 익숙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연희 때처럼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아는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포트 하죠. 우선 아무래도 윤일병 사망 사건, 연일 제도권 언론들이 크게 몰아가긴 하는데 이 문제도 중요하고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진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책임져라. 지금 이 얘기죠. 간단히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죄송합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28사단 윤모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진실을 은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일병 사망 12시간이 지난 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올라간 보고서에 윤일병이 집단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김 실장이 당시 사건에 대해 몰랐다면 중대한 직무유기이고 모두 알았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면서 어떻게 보든 국가안보실장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김 실장은 윤일병 사건 직후 육군 총장과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당시엔 최근 보도된 엽기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국방부 발표 내용을 다시 전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군 가혹행위 문제 해결책으로 전인교육 강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가진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 목표가 돼야 하며 이것이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학교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는 근본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인문학 진흥을 위한 대학과 연구자들의 역할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인문학 분야 전공자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오늘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다 책임을 진 것이라며 청와대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김 대표는 다들 군 문화 얘기만 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육이 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김관진 실장의 책임론을 일축하고 있는 것이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오늘 육군회관에서 발족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단독 기사이긴 한데 하도 황당하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아무튼 국록을 먹는 자들의 그 한심한 발상을 여지없이 엿볼 수 있는 케이스여서
조금 시간은 좀 지난 기사지만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혹행위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자살한 한 사병이 있었는데요. 제대한 날 자정 12시를 넘어서 딱 4분 넘겨서 사망 진단서가 발급이 됐던 모양입니다. 자살했는데. 그러니까 군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원래 저녁 제대를 하면 그 날짜까지는 군 소관이랍니다. 책임 소재가. 그런데 자정을 넘겨서 딱 4분만 지났기 때문에 이제 민간인 신분이니까 우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발뺌을 했답니다.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소상히 들어볼까요? 예, 제2탄약창 경비중대에서 근무하던 이모 상병이 있습니다. 이 상병은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10일 전역했는데요. 그리고 전역한 날 밤 10시 40분쯤에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사망 진단이 11일 밤 12시 4분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10일에서 4분이 지난 그런 시점에 사망 진단이 나온 건데요. 육군은 규정상 저녁 당일 밤 12시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 된 고인에 대한 관할 건이 없다며 사고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병은 상습적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질환까지 앓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군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보도 이후로 군 또는 해당 부대에서 무슨 추가적인 입장 표명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의 민간인이기 때문에 경찰에 인계했다, 절차상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인계했다. 네. 4분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죽음이다 이 말이죠. 네. 경기도 지금 이 와중에 또 경기도 한 사단에서 구타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에 나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는 경기도 남양주의 육군 모부대 소속인 21살 전모 일병이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선임병 7명으로부터 여러 차례 진압봉 등으로 엉덩이를 맞았고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혐의자 가운데 4명은 현재 전역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방사는 전역한 4명에 대해선 관할직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 일병의 동료 가운데 1명이 익명 투서를 써서 드러났고 구타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진 전 일병은 현재 군 병원에서 2달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얘기 좀 보죠. 새누리당 입장이 조금 누그러지는 게 아니냐 그런 분위기를 오늘 아침부터는 좀 보이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생산적 고민을 해보겠다는 입장으로 대화하겠다며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TF팀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오늘 야당의 주장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는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 추천권을 가지면 특검을 진상조사위원회 산하에 두겠다는 것이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야당 입장을 대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730 재보선 승리 이후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던 새누리당이 다시 협상 쪽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거죠? 예, 이런 여당의 입장 변화는 재보선 이후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보선 이후에 실시된 리서치뷰, 내일신문,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세월호 특별법이나 검경의 세월호 수사 결과 또 정부에 대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계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황이 유가족들과 생존 학생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교황의 방한 전에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는 여권 내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교황이 와서 좀 자기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오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 며칠 상관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광주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재판을 경기도 안산에서도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재판은
앞으로 다른 법원에서도 방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장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소송 관계인의 수가 법정 수용 인원보다 많을 경우 같은 법원 내 다른 장소에서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족 등 법정 대리인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먼 곳에 거주할 경우 이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 시설에서 재판을 중계, 방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중요 사건 변론을 생중계하고 있었지만 하급심의 경우 변론 과정을 중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세월호 사건과 같은 하급심 재판을 중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게 규칙 개정으로 가능했던 그런 사안이군요. 네. 안산에 지금 관련자가 많고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생존 학생들의 증언은 직접 안산에 와서 네. 증언을 청취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 기자 목이 아직도 좀 안 좋습니까? 예, 감기가 좀 걸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막아야 한다. 이런 그 외국에 있는 국제 단체의 보고서가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분쟁 연구기관 국제위기그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국정원이 정보 실패, 정보의 정치화, 그리고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3대 병리 현상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점을 거론하며 이 사건 때문에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나 뭐 그런 걸 좀 간추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고서는 또 대통령이나 정부 그리고 역대 국정원 원장들이 국정원에 대한 진지한 개혁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는 개혁이 권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3대 병리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감시체계를 만들고 국정원의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감사관 제도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범죄 수사권을 대검찰청으로 옮기고 국정원장 지명자가 국회 인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네.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른바 항림 사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군요. 네,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신군부 정권 시절 판사로 있으면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항림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지난 2012년 재심에서 대법원이 과거 법 체계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또 이게 며칠간 신문에 자주 오르내릴 것 같은데 오봉회라는 모임이 있다고 하고요. 그 오봉회의 멤버로 알려진 새정치연합, 그러니까 당시에는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소속의 전현희 전 의원. 아마 치과의사 출신일 겁니다. 치과의사면서 사법시험도 패스한 그런 약간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가 아니었나.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회의원을 한번 했고 지금은 아닌데 검찰이 이 전현희 전 의원 왜 부른답니까? 예,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관련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전현희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봉회, 이 모임이 결성된 계기와 의원들을 상대로 한 입법 로비와 모임의 연관성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오봉회는 전현희 전 의원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김재윤 의원, 또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 이 학교의 겸임교수인 장모 씨 등이 만든 사적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이 모임을 이용해서 의원들과 친분을 쌓고 교명 변경을 도와달라며 입법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 3명 불러다가 뭔가 조사를 하고 뭐 수뢰 그래서 지금 엮으려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
연결고리, 다리 역할을 한 게 전현희 전 의원이다. 이 얘기죠. 네. 마지막 기사 하나 볼까요? 한국관광공사, 여기 그저 독일 출신의 귀화했던 이참이라는 한국명 이참. 이참 씨가 사장 했었었죠? 이명박 정권 때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는, 박 정부 들어와서는 감사 자리에 자니윤, 미국 사는 한국 출신 코미디언 말하는 그겁니까? 그 사람을 감사에 내정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자니윤 씨를 감사로 최종 선정한 뒤 6일 정식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불명예 퇴진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후임으로 자니윤 씨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는데요. 네. 이때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로 내정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사장이 안 되니 연봉 8천에 감사 자리로 주는군요 라고 꼬집었고요.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끝까지 챙기려고 한다는 느낌밖에 안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요. 연봉은 기본급 8천만 원입니다. 자니윤 씨가 저 스탠딩 코미디 같은 거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감사에 앉히면 한국 관광을 많이 온답니까? 외국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뉴스 정리하느라고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잠시 게시판 좀 보고 다음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잼뱅이께서 자니윤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직접 네이버나 어디 검색 좀 해보시지요. 제 나이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곳곳에 아주 일기가 불순한 모양입니다. 서울도 국지적으로 굉장히 강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은 일정상 운전하고 오다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이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휴가가 계시는 분들 또는 운전하시는 분들 특별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서태후님께서 제 기억이 대충 맞았던 모양이군요. 전현희 전 의원 치과 의사 겸 변호사 맞고요. 지금은 채널A에서 돌직구 신문, 이게 프로그램 이름인 모양입니다. 채널A. 거기 패널로 나온답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윤일병 사건이 터졌던 4월에는 국방장관이었죠. 그리고 이른바 문민화 이후 최장수 국방장관을 지내고 지금은 영전에서 청와대에 가 있는데 이번 일로 과연 책임을 면해도 되는 것인가, 또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인문교육을 강조한 것 자체가 틀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사회의 간접자본, 도로나 다리, 철도, 이런 항만 이런 것들처럼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 아주 길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인문교육에 의한 품성의 함양, 그를 통해서 인격이 고양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 같은 인두겁을 쓰고는 차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게 하려는 것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십 년 또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릴까 하는데, 우선 확실히 처벌할 것은 처벌함으로써 군대 내의 중간관리자 이상의 높은 사람들, 별은 물론이고요, 사단장 이런 사람들의 경각심을 우선 확실히 다잡는다는 차원에서라도 김관진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문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은 이따가 뉴스 행간에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수호천사장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벌 100개로 책임 물어야 한댔는데 그 책임 물을 사람은 바로 옆에 있었다, 이러면서 이게 어디 언론 매체에 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수호천사장님께서 사진을 합성하고 글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입힌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절묘하군요. 물잡이님께서는 교황님의 활동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400만에 가까운 국민 서명, 세월호 특별법 촉구한 우리들 서명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국민 서명 400만이란 무게보다는 외국 사람에 불과한, 그렇죠. 교황도 외국인 맞긴 맞죠. 외국인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창피하네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언중 유골이고 충분히 되새겨봐야 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이 다녀가는 게 일정 부분 압박이 될 수는 있지만 교황은 며칠 있다 4박 5일쯤 있다 가는 것이고요. 우리 문제는 결국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윙스님께서 어제도 이것 올려주셨나요? 참 잘 압축했던데.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사진 화제입니다. 사진은 안 보이네요. 하나만 더 할까요? 이거 지금 뭐 인성교육, 곳곳에서의 폭행, 그다음에 이제 학원 폭력, 교권 이렇게 쭉 한 타래로 엮여지는 실꾸리 같은 것일 텐데 사도 요한 의견 자주 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글 올리셨습니다. 중학생이 수업 도중에 여교사, 여선생님을 폭행했다는 뉴스도 있더라. 군대 폭행도 많이 나오고 학교 성적 중요하죠. 그런데 인생의 성적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다 가르칠 수도 없고 군대에서도 물론 못 가르친다. 사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올바르게 해야 하는데 그 폭행당한 여교사가 심지어 임신 6개월째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못 가르치는 건 다 맞고요. 일단은 밥상머리 교육 잘 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나 사회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본을 보여야 제대로 기풍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그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사후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미적거리면서 즉 나는 바람풍 하면서 너희는 바람풍이라고 똑바로 발음하거라 라고 한들 그게 말빨, 령이 쓰겠습니까? 사회, 경제, 정치 곳곳에서 제대로 되어가는 게 거의 없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만 잘 자라라고 하는 것, 줄 반드시 그어주고 여기만 쭉 따라가라고 하는 것 지켜질 리가 만무하죠. 군대 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글들을 써주셨고 명박은 특검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은 교황이 온다고 쇼하는 중인 것 같다. 이렇게 짧게 자기 의견 말씀해 주셨고 플리퍼도님은 저도 아침에 이 사진을 봤는데 명백히 이건 사진 맞겠죠. 군 인권센터와 정치 유명 블로거죠. I.M. 피터 그 출처인 모양인데 이게 지금 군 트럭 그 본네트라고 하나요? 거기 위에 군인들을 발가벗겨 놓고 무릎 꿇린 채 이게 기압인지 뭔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죄송합니다. 저 군대 얘기 나오면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군대를 못 갔습니다. 안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정확히 짐작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숫컷들 사이에서의 무슨 서열이라거나 뭐 못된 녀석 하나가 이렇게 부하를 자기 계급을 이용해서 두들겨 패고 그게 악순환되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플리포도님께서 이 사진 밑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이 지경은 아니었다. 언제 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이 사진을 보고 도저히 믿기지 않더라. 오히려 옛날 군대가 차라리 더 나았던가 보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대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 사회적 민주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니까 이런 게 조금씩 나아져야 할 텐데 오히려 더 가혹하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대대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이런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문제가 아닌가. 뭐 에볼라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서아프리카 나라들을 은근히 비아냥거릴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죽어나가야 말도 안 되는 관행과 악습, 제도 이런 것들이 고쳐질지 말이죠. 저희들 미약한 프로이긴 하지만 그런 쪽의 문제의식을 갖고 열심히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비가 오지 않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영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늦은 오후부터는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상하고 있는 태풍 할롱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강풍을 동반한 중형급 중간 강도로 발달해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반경이 넓어 우리나라는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남해안과 동해안에 강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네, 미리 듣는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뭘로 거기서 상차립니까? 예, 오늘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오늘이? 예. 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탈핵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퍼포먼스도 했고, 또 핵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한 한일 공동행동이라는 그 탈핵 단체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또 오늘 지금 시간에 홍대 근처에서 문화제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는 동시에 지금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문제가 논란인데요. 폐쇄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다는 거는 다 익히 알려진 바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원전 폐쇄를 위한 절차가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예. 법적으로도 지금 미비게 되어 있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그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요구하는 절차 어떻게 폐쇄할 거냐라는 보고서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를 지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쓰자는 게 아니라 빨리 이게 준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막상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려도 실무적인 준비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나 외국 거 베껴와서 공부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도 일본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 기술력의 한 60%밖에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다는 문제를 그러니까 사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그것 좀 저희가 자세히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다. 외국에서 이미 그러니까 폐로라고 하죠. 폐로 다들 원자로 로. 폐로의 경험이 몇 개 있기는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스터디가 안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좋게만 선용만 한다면 이 폐로 사업이라는 게 또 엄청난 시장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시장인데 아직은 우리가 뒤떨어졌고 뒤떨어지고 돈 버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안전된 폐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거라서 그 문제를 좀 지적할 생각입니다. 참신한 문제 제기 같습니다. 저도 뉴스 사이트에서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네요. 과문에서. 보통 이제 고리 1호를 폐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이 지금 돼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도 알게 됐고 취재 과정에서 그걸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지금 연대 단식들이 계속 매일 최소 100명 정도가 오는데 오늘은 통합진보당이 조직적으로 의원들 전체가 다 나왔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연대 단식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고 그 외에도 각 학교 먼저 말씀하세요. 대학생들 그다음에 정범부 전 의원도 오늘 외국 갔다가 갑자기 급건 아니라 코스타리카 갔다가 6개월 동안 일정 마치고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오늘 거기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또 각 학교 민주동문회 들이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사이좋게 와서 그 천막이 막 부족해가지고 급히치고 그렇더라고요. 북적북적하고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요. 큰 장 쓴 것 같던데요, 아주. 그리고 그렇지만 세월호 새누리당에서는 요즘 지속적으로 특별법하고 국정조사 청문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호합니다. 입장이 단호한데 내일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이완구 원내대표 간의 만남이 있고 뭔가 좀 돌파구가 있지 않나 그런 예상도 조금 나오고 있고 그런 실마리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아는필 기자의 뉴스 리포트 들어보니까 조금 완화 조짐이 좀 보이더라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물어가고 조금 해놓고 이제 크게 뻥치기 해서 많이 양보한 것처럼 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흐름도 있다는 것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오늘 사정정국이라고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현룡 의원, 박상은 의원, 새누리당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계륜, 김재윤, 신하경 의원, 그 다음에 전현희 전 의원 이름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오봉회인가 모임이라는데. 그 학교 이름 하나 바꾸는 거 가지고 그렇게 큰 돈이 오가고 조직적 로비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일단은 저희 의혹은 의혹대로 전해드릴 예정이고 그 보니까 직업이라는 이름을 빼려고 했는데 반대가 좀 있으니까 직업 대신에 시용이라는 이름으로 넣게 한 그런 거더라고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데 신계룡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92년 자기가 첫 환노위 위원 할 때부터 제기되던 문제였다. 이런 해명을 오늘 했습니다. 직업 학교라고 말하면 왜 창피하게 느끼는지 그것도 참 답답하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도 실용은 그러면 왜 안 창피하고요. 이런 소식들 가지고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따 텔레비전 뉴스로 보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신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 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잠깐 죄송합니다. 청취자분께서 올려주신 거 하나 보고, 정가 산책하겠습니다. 국물도 없수다 님께서 미디어 오늘의 조금 전에 5시 28분 저희 프로 막 시작할 때 표출 올라온 기사이군요. 광주 비엔날레 있지 않습니까? 꽤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지방에서 개최하고 있는 문화 행사죠. 물론 2년에 한 번씩 열리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한 그림을 광주시가 비엔날레 전시에서 전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정국, 공안정국, 그동안 현 정부 들어서 취해진 여러 가지 일련의 궤적을 보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아직도 독재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군요. 여러분도 그림 보셨겠습니다만 세월 5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고 있는 허수아비로 가운데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고 그려져 있고요. 그 바로 뒤에는 선글라스를 낀 박정희 소장, 그 유명한 사진 이렇게 그렸고, 옆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 윤창중 오랜만에 또 등장시켰네요. 팬티 차림으로. 아직도 김포 아파트에서 안 나오고 치킨만 시켜 먹는지 어쩌는지. 그다음에 문창극 전 국무총리 지명자 등이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풍자 그림인데 이거 못 걸게 했답니다. 네, 올려주신 청취자분 고맙습니다. 정가 산책 오늘부터 사흘간 맡아주실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섭외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막 갖다 쓰시면 좋은 겁니다. 무슨 말씀을요. 네. 특히 국민TV는 언제든 대환영이죠. 아침에 일주일에 2번인가 정승조 아나운서와 함께 정가 레이더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거기 후기 가봤더니 최영일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쓰여 있던데요. 아주 이게 나쁘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선배님들이 계신데 원래 제가 영광스러운 건 이강윤 선생님 맡아서 해주시다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MC 맡으셔서 저한테 기회가 온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요. 자,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띄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최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이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정치권 내에서도 그렇고요. 또 국민들도 다 이제 이 바람들을 던지고 있어서 또 내부 의원들 이야기도 좀 상충되는 얘기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비대위의 방향이 앞으로 어찌 보면 제1야당의 새로운 정체성과 모양새를 이제 구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만 이제 얼핏 정리를 해봐도, 예를 들면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진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한 반론 아닌 반론으로 함께 가야 한다, 합리적인 보수도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두 가지는 또 이게 충돌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도 있고, 충분히 스펙트럼을 넓히면 함께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백화제방이네요. 온갖 얘기가 다 맞습니다. 나오고 있네요. 또 오늘 이제 이야기 중에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것은 이 투쟁 정당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네. 생활 정치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과연 투쟁과 생활은 그러면 또 서로 반하는 것인가?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물어주신 것이 일단은 제 사견이니까 네. 지금 이 논란 혹은 이게 꼭 있어야 하는 담론에는 정답은 없다. 우리가 현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제가 좀 보태고 싶은 말씀은 진보 보수라고 하는 개념에도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무엇이 진보고 무엇이 보수냐에 대해서 과연 새누리당이 보수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요. 네. 답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저는 사실은 기존의 뭐 민주당이나 혹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진보적 정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중도 보수 정당인데 결국은 지난 대선 때 이 새누리당으로 당명 바꾸면서 아주 이 정격적으로 좌클릭을 해서 어찌 보면 진보 정치의 뭐 전통적인 의제였던 복지 뭐 이런 거 다 흡수해버렸고요. 네. 지금은 혁신, 변화 이런 이제 것들도 흡수해버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앞으로는 레토릭과 실천의 격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레토릭과 실천의 격돌. 네.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이 사실은 이 쓸만한 국민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들은 다 선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마치 이 정말 키워드를 잡아삼키듯이 다 우리 거야, 우리 땅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모양새인데 네. 문제는 그러면은 지난 그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네. 이 복지 이야기한 것 과연 실천되고 있는지 그때는 정말 국민들에게 읍소하듯이 좌클릭을 전격적으로 해서 저는 그때 공약들을 보면서 야 이건 뭐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오히려 야권 후보보다 더 뭐 강력한 이제 아젠다들이 많이 뽑혀 나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집권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 시점에서 보면 다 유야무야 흐지부지된 공약과 정책이 많고 네. 우리가 MB 때 5년 겪었습니다만 747 공약 그 이 임기 말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기억하실까 싶네요. 뭐라 그랬냐면 공약은 그냥 하나의 비전, 바램일 뿐이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했어요. 예, 뭉쳤죠. 네, 뭉쳤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MB 정권 종편에서 MB 정권의 이 공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역설적으로. 이제, 네, 평론한 적도 있는데요. 네네. 이번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 아젠다는 빨간 카우보이 모자 쓰고 해변가를 돌면서 반바지에 혁신 장렬 등에 썼지만 우리가 7.14 이 새누리당 전대에서 김무성 당대표의 이 탄생을 바라보면서 네. 과연 미래, 혁신, 변화 이런 것을 떠올렸을까? 그 본인은 서청원 후보를 이제 물리쳐서 감개무량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던진 말이 있습니다. 네. 결국 정치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 21세기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에 대한 기대일까 싶습니다. 이게 웰컴 투 동막골에 이런 대사가 나오고요. 네. 강원도 화전민 마을의 이장님이 하는 말씀이고 또 70년대 산업화 때 박정희 이 정권에서 누누이 한 얘기가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자신의 비전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새마을 운동. 예, 잘 살아보세.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당도 네. 일베들이 이야기하는 산업화 민주화 프레임 이 구도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이 지금 혁신과 변화 미래 또 대놓고 보수 우파 정권 재창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결국 우리 국민들을 그냥 정치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대상. 사실 지금은 이 민간 경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최경환 노믹스라고 뭐 경제부총리가 뭐 이것저것 정책을 발표합니다만 네. 경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먹고 사는 거지 국가가 지금 국민들을 먹여 살려주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초기 개발 독재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거죠. 맞습니다. 국가 주도가 아니고 이제 민간 주도고 기업 주도여서 네. 이 국가가 좀 해줘야 될 역할은 경제 민주화인데 네.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제 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 민주화 지금 사라지고 네. 경제 활성화 기조로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는 이 야당이 의제를 뺏겼다고 해서 할 일이 없어졌다.
그럼 우리들의 이 입지는 좁아졌구나 이게 아니라 네. 지금 말은 던져놓고 실천되지 않아서 국민들은 듣긴 들은 얘기인데 하나도 현실에 와닿지 않는 이 공약들 네. 다 주워 챙겨서 누군가 실천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우리 최평론가님 혹시 주변에 약간 소란스러운 곳에 계세요? 네. 제가 커피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배음으로 깔리는 음악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시군요. BGM을 깔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하. 사실은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실까봐. 네, 제가 자리를 옮기니 조용해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다시 말씀 이어가죠. 그런데 아까 쭉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가 우리 최평론가님 견해도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투쟁 정당을 벗어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동안 과연 투쟁다운 투쟁을 하긴 했었나요?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저도 똑같이 공감되는 질문이신데요. 네. 저도 오늘 트위터에 투쟁 지향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놓고 언제 투쟁했었나 이렇게 이제 달아놨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아니 했다고도 볼 수 없고 하긴 했죠. 볼 수 없고 작년은 계속 1년 내내 왜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일 때 그 뜨거운 여름에 천막당사 치고 당시 이제 김한길 대표가 최명길 여사의 이 생일상을 천막에서 받고 그런 이제 미디어 모습들을 봤는데요. 이 본인들은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했다고 하면 그 했다고 또 부분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투쟁을 지향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좀 재래식 투쟁을 해온 것 아닌가. 투쟁의 방식이 문제가 아닌가. 또는 투쟁을 당은 야당은 한다고 했고 의원들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야당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여당이야 이 집권 여당 내부에서 싸우는 건 투쟁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고 이전 투구나 기득권, 주도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야를 구분해서 야당이 투쟁을 할 때는 그 투쟁은 국민을 위한 투쟁인 거고요. 어차피 집권 여당이 받아주지 않는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세월호 특별법 문제 결국은 여야가 국회 내에서 타결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유가족들 편에 야당이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것도 투쟁이다 저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투쟁의 흐름과 방식, 방향에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집권 여당의 폐해가 아까 리포트 이 광주 비엔날레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신메카시즘으로 가다 보니까 이 대통령 공약은 100%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 이렇게 걸었는데 그 어느 시대보다 국민들이 이 철진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당은 국회에서는 항상 방탄, 이 디펜스를 하기 위한 마치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늘 전투경찰들이 방어막을 치는 것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야당은 이 폐쇄에 대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이라고 하는 정책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야당 스스로 고립되어 있었던 양상이다. 여러 가지 흘러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마다 이기지 못했었던 것. 그러다 보니 주눅 들고 어찌 보면 패배주의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피의식은 늘어나고 그래서 또 이 미디어의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죠. 다 인정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70년대 반독재 투쟁을 하던 분들, 제야인사, 지금도 백기환 선생님이 또 길에 나오시잖아요. 혹은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문익환 목사님이나 함석헌 선생, 장준하 선생, 또는 지금 또 돌아가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이분들이 정치할 때는 그럼 여당이 더 나긋나긋했나요? 얘기 다 들어줬나요? 그렇죠. 그때는 더 서슬퍼런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의 투쟁 방식이 야권 혹은 이제 지금 우리가 친노 486이라는 비난도 많이 또 받던데 80년대까지의 운동권 계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어찌 보면은 그 시대 정신이 변화했고 국민 정서가 변화한 것을 잘 체감하지 못하고 대대적인 투쟁 방식을 혹은 또 과거에나 먹히던 어려운 운동권 용어를 동원한 노선을 주창하다 보니 국민들은 저게 뭘까? 그러니까 2030을 잡아야 되는데 2030이 지금 80년대를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더 범연을 넓혀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작년 이 이석기 의원 내라는 모 사건 터졌을 때 네. 경기동부 연합이라는 게 있냐 없냐 가지고 한참 싸우길래 예.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공식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이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지하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예. 아직도 그 멤버들이 그 그룹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불신의 눈으로 본단 말이죠. 예. 어느 정도는 이제 매체에 경도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 야당 내에 개파가 존재한다. 개파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네. 개파끼리 싸운다. 개파가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 야당 내에서는 개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다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이 모르는 대중들이 보기에 개파가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결국은 사람들의 네트워크 그 그룹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예. 저는 이번에 이 11대 4라는 것으로 진 것은 이 브라질 축구에 비교를 했었는데요. 어떻게요? 예, 7대 1로 독일에게 대패한. 독일은 조직적으로 한 몸처럼 유기체로 움직였다. 네. 지금 이 새누리당과 당의 지지 세력들은 뭐 이제 이 여권 지지층을 포함해서 소위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보수들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선거 때. 네. 그런데 이 SNS를 마치 선점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이 야권은 예. 국민들 의견 따로, 당의 의견 따로, 의원들 따로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예. 이 네이마르 한 명 빠지면 그러니까 주도적인 인물 하나 없으면은 이 조직이 작동하지 않고 와야 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 오거든요. 예. 심판론도 이제 많이 식상했다. 이제 이런 이제 평가들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지금 말씀하셨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기회에 새롭게 혁신되는 방안은 무엇일까 생각을 뭡니까? 해봤을 때 두 가지만 한번 딱 짧게 두 가지로 집약해 짧게 주세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네. 해체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달라. 아, 일단 해체하라. 완전히 해체됐다. 그리고 하나로 뭉친다. 새로운 기치 아래. 오케이. 그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치가 무엇이냐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이 좌우의 이 세력 대결보다는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될 야권의 이제 이 새로운 프레임은 앞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요? 좌우가 아니라 앞뒤. 앞뒤. 네, 앞과 뒤는 뭐냐면 뒤는 이제 과거, 앞은 미래. 그러면은 미래는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미래를 우리가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실천. 네. 여권이 지금 다 집어삼킨 의제들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따져서 예. 실천하는 몸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미래 대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심판을 주장하는 건 마땅하죠. 제 생각에. 국가기관 심판해야 되고요. 예. 세월호 이 비극 심판해야 되고요. 하나도 이 정권에서 해결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끄집어내되 지금 야권이 디테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래도 뭐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권에 발의하고 하긴 하는데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권에 보이지 않았었던 것 아닌가. 우리 국민, 민생, 뭐 생활정치, 우리의 미래 모습, 근미래의 모습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바꿀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림들을 그려줘야 그 상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구체적인 이제 모양새로 자리를 잡고 예. 아 나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드는데 이런 건 좀 고쳐줘. 근데 지금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또다시 이게 8, 90년대 뭐 사회 구성체 논쟁처럼요. 네. 이데올로기적으로 돌아가서 뭐 북유럽식 모델이 좋다, 독일식 모델이 좋다 이런 모델 선택하기 논쟁으로 빠지면 네. 정말 탁상공론하고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허. 1. 실천 중심. 이 국민들이 쉽게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는 네. 너희에게 우리가 표를 주고 힘을 몰아준다면 네. 이런 세상을 만들어 줄 거니 정말 하는 이제 이 소통이 가능한 그림을 던져달라. 그걸 이제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네. 저는 뭐 진보의 개념은 시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미래의 상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해 주는 것이 네. 진보라고 부른다면 진보의 예. 역할이고 대안 세력의 역할이다. 그래야 차세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쭉
그 중간에 대답 추임새만 넣으면서 우리 최평론가 말씀을 쭉 듣고 있었는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청산 유수라 하면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설득력이 좀 있나요? 9분 30초를 쫙 흘러가는데 뭐 꼬이지도 않고 대단하십니다. 마치 고기가 야당에 전해주세요.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어쨌거나 집약하자면 그러니까 해체하라. 네, 먼저 해체해야죠. 두 번째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그 낡은 프레임보다는 앞뒤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네, 참 참신했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가끔 우리가 뭐 재작년에 방송에서 이렇게 같이 출연했을 때 느낀 거하고 또 매우 다르군요. 근데 지금은 아주 중차대한 시점이니까요. 예. 죽었을 때 잘 살아야 오래 튼튼하게 잘 이제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또 이 삐딱 잘못하면 야당이 계속 악순환의 블랙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조금 말씀이 조금 길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요지의 전달에는 된 것 같고 몇몇 청취자분들께서 앞뒤 새누리는 앞뒤가 역진, 그러니까 역진이란 말 아시죠? 그 거스를 역자의 역진화. 하고 있죠. 대리운전은 앞뒤가 동일, 야당은 앞뒤가 정진화, 뭐 이렇게 화답하셨고 집단 지성이 막 작동하고 있네요. 네. 고기 구울 때도 좌우는 없고 앞뒤만 있다는데 민주당에도 좌우가 아닌 앞뒤라 비전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지를 3차원이 되겠네요. 좌우, 전후, 상하 이렇게 해서 입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짧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안철수 의원 전 공동대표의 활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본의 아니게 백의종군이 된 상태죠. 평당원으로 돌아간다. 백의종군이라는 말은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쓴 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백의종군, 평당원. 그거 뭐 늘 쓰는 말이니까. 안철수 현상은 완전히 바람이 꺼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다시 꺼진 불씨를 살려보겠다라고 노력하지 말고 이 지금 당 조직과 같은 이제 운명인데 죽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이 다시 부활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실 정치 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1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다가 박원순 시장 후보를 밀어주고 당선시키는데 큰 일을 하고 오히려 정치권 밖에서는 이 청년 멘토로 그 안철수 현상을 이어갔지만 옛날 얘기는 조금 줄이시고 그래서 작년 4월 재보선으로 들어와서 그때 배우는 자세로 정치 시작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1년여가 됐는데 아직도 학생이잖아요. 정치 학생. 그렇죠. 근데 너무 큰 무거운 짐을 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은 상태이니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 생각에는 안철수 의원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이 길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빨리 다음 대선에서 내가 다시 대권 주자로 흡부상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젊으니까 10년지 대계를 개인적으로 세워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계속 스텝 꼬일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3월 2일에 좀 이 명분 없는 이 제3지대 신당 창당 그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차라리 안철수 세력을 작아도 강한 조직으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실험을 했었더라면 어떨까? 어디서? 당 밖에서? 네, 신당으로. 자기 당으로? 지난 3월에.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전자에 취직하지 말고 자기 벤처를 하나 창업했어야 한다? CEO잖아요. 이분이 M&A로 갑자기 너무 큰 조직의 CEO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벤처 정신으로 돌아가서 재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1인 기업이어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민주당에서 나가서 다시 안철수표 정당을 하나 만들어라?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전 당대표가 됐고 평당원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분을 가지고 열심히 갑론을박엔 참여해야죠. 그 안에서 안철수의 독창성을 확보해라? 그럼요. 자기 우선 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으로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자기 세력화, 조직화 가능한데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에는 개파 해체하고 하나로 뭉쳐야 가능하지만 하나의 깃발 아래 그 안에 전문 영역과 대안 세력은 다양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이루는데 그 안에 안철수의 집도 하나 마련해야죠. 근데 이제 당장 주문하기는 급하게 다시 튀어올라올 생각은 접으시고 5년, 10년 바라보고 천천히 소의 걸음으로 묵묵하게 가면
국민들이 인정해 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좀 강해지고 단호해지는 자기 수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얻어맞고 소림사에 들어가면 네. 무예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제는 내공이 세져서 나와야죠. 예, 아무튼 초창기 안철수 팬덤 또는 신드롬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건 잊어버려라. 그럼요. 안철수 열평은 끝난 지 오래다. 이제 다시 시작하되 길게 보고 해라. 네. 올해는 아니고 최근에 꺼졌다고 봅니다만 네, 꺼진 알겠습니다. 것은 꺼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운동화끈 풀러서 새로 잘 고쳐매라. 뭐 이 정도로 정리하죠. 네, 좋습니다. 무슨 강의 듣고 난 기분입니다. 아유, 대선배님 앞에서. 별 말씀을요. 앞으로 3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 최영일 네. 평론가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정가, 그다음에 전망과 분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음감 좋은 데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아유, 그럼 더더욱 좋고요. 유선 전화가 확보 가능하면 더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 산책 최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잠깐 게시판을 보고 경제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100분의 1님 이거 잘 읽어야 되는 거구나. 띄어쓰기를. 안철수한다고 개기다가 끌려 내려온 철수. 강제 철수됨. 철수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끌려 내려왔다. 그래서 강제 철수됐다 이 말이죠. 아이고 이거 들으면 되게 속상하겠네. 그분 말도 잘 크게 안 하고 조그맣게 그 김영민 PD가 그 의외로 성대모사를 잘하던데 울겠다 이거 보면. 안철수 2016-2017년 국민이 부르겠다. 철수는 정치에서 철수가 답. 아이고, 세게 말씀하시네요. 금태섭 얘기에 오타겠죠? 금태섭 씨 얘기로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로 생각해달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네. 사실 그 MBC 무슨 프로죠? 무릎팍도사인가? 황금어장. 그거죠. 거기에 2주 연속인가 나오면서 일약 국민들의 어떤 등불로 떠올랐던 건 사실이고 그때 또 안철수 인플레이션도 많이 가해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모범적인 V3 백신 그래서 사회에 무료로 그거 공개하고 이런 선한 이미지였는데 그때 두 어깨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국민적 열망이 실리면서 본인도 많이 힘든 점은 있었겠죠. 그렇고요. 떡배 단배님께서는 최영일 평론가의 긴 얘기에 대해서 글쎄요. 복지부동의 야당 의원들은 스스로 바뀔 수 없다고 본다.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외부의 자극, 압력, 힘 이런 것들로 통칭되는 어떤 변화 요소. 그래서 밖에서 좀 흔들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긴급하게 클로징을 바꾸면서 조금 시간 계산을 마무리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그만 이 울컥하고도 단지 울컥해서만은 아닙니다. 주로 조합원들이 청취하시겠지만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들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과 우리의 기층 민중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잘 담고 있는 게다가 문학적 향기마저 매우 촉촉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클로징으로 하다가 그만 잘려버려서 저도 많이 속상했고 한데 여러분 이미 이메일로 받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짧게 낭독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료 기자나 후배 기자가 쓴 글을 읽고 울먹여 본 적은 두어 번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상훈 사무국장이 단단하고 새카맣고 차돌맹이인 줄 알았는데 글이 또 이렇게 좋을 줄이야.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이 글을 이렇게 공유할 때 붙였던 제목은 참기 싫은 눈물이라는 거였고요. 목매이고 콧날 시큰하지만 옆 승객 아랑곳하지 않고 흐르는 눈물을 그냥 놔뒀습니다. 조상훈 해직 기자의 글 공유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TV 조합원 대다수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일당인데 출자금으로 입금해버렸어. 중간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되지라. 아시겠어? 조합원 한 구자 5만원 만들려면 폐지를 며칠 모아야 되는지 아요? 손지들 용돈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디 이 일이 더 중요한 게 보냈어. 돈도 안 내고 그동안 방송 듣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이런 사연들을 모아서 창립한 지 1년 5개월. 이렇게 간절한 여러분 덕분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가능했습니다. 국민TV는 이제 가능을 넘어서 지속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국민TV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영화 명량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명량에서 이순신이 그랬던 것처럼. 조합원 여러분, 이 대업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조상훈 사무국장의 여러분에 대한 절절한 호소이자 우리 함께하는 다짐의 글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 오늘 게시판 보는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때문에 잘리는 일 없도록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에 대해서는 한두 번, 이전에도 들은 분 계시겠지만 조금 평은 그런데 아무튼 기대하는 게 좀 많아서 저도 좋고 짧지만 내일 모레 좀 알차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없는 야당? 안 바쁜 벌꿀님께서 재미있는 레토릭을 선보여 주셨네요. 투정을 부리는 거 아니니? 야당 너희들? 투쟁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투정만 부리다가 국정원 대선 개입, 지방선거, 재보선 다 내줘놓고 내려온 김한길, 안철수 당대표 하는 거 보고도 투쟁이라고 할 건가요? 그건 투정이었다. 네, 투쟁과 투정을 재밌게 엮어주셨지만 여기서 새겨야 할 대목 많죠. 일단은 그래도 격려를 하십시다. 새누리에 맞서 싸워야 할 그런 선수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코너 들어가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했던 발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129석인가 130석인데요. 역대 야당 사상 최대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악의 위기죠. 삼선 개헌 때요. 그때 신민당 의석수가 지역구는 40석이 안 됐고요. 다 합쳐서 40석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민당이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 저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3당 합당을 했었죠. 그래서 민자당이 출연했을 때 국회 의석수가 299석 중에서 220석이 넘었습니다. 그때 평민당 의석수가 70석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년 뒤에 정권교체 이뤄냈습니다. 야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다 보면요. 유령이 하나 배회해요.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은 중도 노선, 우클릭, 진보표만 갖고는 이길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중도 노선 하지만 분단 한국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국에서 중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중도 하지만 솔직하게 이념 지형에서 놓고 보면 분단 한국의 이념 지형에서 놓고 보면은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말 쓰지 말자고 하면서 퇴출을 해버렸지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쿠라라고 불렀습니다. 사쿠라. 그리고 큰 사쿠라를 왕사쿠라라고 불렀죠. 중도? 그거 아니었습니다. 사쿠라입니다. 싸우지 이념으로서의 중도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중도의 용례가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싸워야 할 곳에 싸우지 않는 비겁함을 감추는 야합의 용어로서 중도란 말이 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78년에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공화당보다 득표율에서 1.1%가 앞섰습니다. 추위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12.6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중들이 왜 신민당을 밀어줬겠습니까? 중도 노선의 편을 몰아준 겁니까? 아닙니다. 야당성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수 보고 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79년도에 김영삼이 다시 신민당 총재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12.6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YH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그 젊은 여공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만약에 이철승이가 신민당 총재였으면은 마포의 신민당사로 들어갔겠습니까?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억울한 사정 호소하러 왔던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등장을 해서 진보 노선 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 노선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예컨대 국정원이 댓글 단 거, 사이버 사령부가 단 거, 아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거, 그거를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그게 진보만이 해야 할 일입니까? 거기에 무슨 진보 보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보수 노선이라면 당연히 그걸 비판했었어야죠. 그리고 그걸 비판했었으면은 진보 진영이나 민주개혁 진영이 왜 진보 아젠다를 안 하고 그런 거 갖고 있냐 시비를 걸었겠습니까? 박수를 쳤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훨씬 뛰었을 겁니다. 예컨대 세월호 문제에서 이것이 국가인가?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그런 의문을 갖고 있을 때 나서서 국가의 개조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혔더라면, 그리고 그 입장은 보수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도 저는 굉장히 먹혀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죠. 정권이 검찰을 찍어낼 때, 그때도 가만히 있었고, 국가기관이 정보를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어낼 때, 아니,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조작해서 간첩 만들어내는 걸 바로잡는 게 그게 진보가 비판할 일입니까? 진보만 비판할 일입니까? 우리나라 그런 점에서 정말 이상한 겁니까? 거기에 무슨 놈의 중도가 있겠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를 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진보로 가야 하나 중도로 가야 하나를 당내 전략통들이 많이 중도 노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1600만 표가를 얻었죠. 그런데 1600만 표 중에서 진짜 우리나라의 강부자 고소영 했던 부자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강남 부자들 다 합쳐봐야 아마 크돈에 8천까지 쳐봐야 300만 명일 겁니다. 나머지 1300만 명이 누굽니까? 비정규직이고요. 청년 실업자고요. 저소득층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민주당을 내 정당이라고 생각을 못합니까? 이름만 우리 당이라고 붙이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노선이 부자 감세 같은 중도 노선이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진보 노선이겠습니까? 네, 강의에 가까운 뉴스 재구성 좀 길었죠. 경제 공부하겠습니다. 길경식 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머리가 차분히 얌전하군요. 어떤 머리를 해도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삼성하고 미국 네. 애플, IT의 두 기둥들이 특허 소송 철회하자 휴전한 겁니까? 일단은 부분 휴전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특허 소송 전부에 관해서 철회를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했고, 예. 현재 이제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합의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는 계속 하자는 얘기인데 미국이 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거의 메인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휴전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네. 자, 최경환 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마련했다고 그랬는데 뭡니까? 일단 오늘 발표를 한 게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라고 해서 세제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이 세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근로소득 증대세제라는 건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대해서는 5에서 10% 세액공제를 해주고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그렇죠. 이건가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고 고배당 상장기업,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이야기고 예.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건 정부가 일정 기준의 어떤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분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달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과세가 없지만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차액만큼에 대해서 최대 10% 정도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네.
사실은 이게 제목은 가계소득 증대 방안이라고 붙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들 감세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박근혜 정부가 그 임대소득 무슨 전세 방안이라고 내놓고 안에 내용은 그렇지 그 아파트 가격 제한하는 2가구 뭐 그렇죠. 주택 이상 2천만 원 뭐 세금 어쩌고 한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국민을 이렇게 호도하는.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깎아준 거 있잖아요. 네, 3%. 그거를 지금 다시 올리는 겁니까? 뭡니까? 최경환 부총리 말로는 그 기업들한테 이제 그걸 얘기를 들면서 실제적으로는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기업 환류 소득 세제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현재까지 기업이 유보하고 있는 유보금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주겠다. 그건 손대지 않겠다. 처음에는 그거 과세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한 발 물러서 그건 놔둔다 하고. 뭐야 그러면? 지금부터 쌓여있는 유보금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기간을 2년 동안 봐주겠다. 아하,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과세가 없는 거죠, 일단은. 예.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쌓여지는 금액을 과연 2017년도서부터 과세를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미지수고. 근데 그러니까 2017년에 최경환 씨가 계속 부총리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말로만 해놓고 사실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들이 어떻게 기사 쓰고 제목 어떻게 뽑는지 한번 다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자, 집값 얘기 좀 합시다. 네. 수도권 연립주택.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이네요. 전세가율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데 60% 넘었다고요? 네. 왜 이렇게 연립이 막 오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연립주택에 대해서 전세가율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른 이제 무언가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좀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눈을 돌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연립주택 이야기까지. 그래서 사실상 이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을 따로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거의 아파트 시장에 이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아파트하고 마찬가지로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이 이렇게 치솟는다라는 건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세가율이란 게 주택의 가격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도 오릅니다. 예,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훨씬 좀 많이 떨어져서 전세 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금 그 자체가 올랐다기보단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높아졌다. 네. 그러면 전세금이 오르긴 했지만 그 지금 이렇게 전세가율이 계속 이슈가 되는 건 그만큼 이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금이 오른 비율보다 전세 비율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들고 사는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 좀 불안할 수도 있겠네. 뭐 경매 들어가거나 그러면 못.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깡통 전세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나저나 앞으로도 전세 가격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전세 가격이란 건 뭐 매매 가격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전세 가격은 오르고 매매 가격은 내려오고 있고 사실 이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이미 이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만나서 지금 두 가격이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가격이 이제 변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이 사실 전세 가격이 치고 올라가서 매매 가격을 떠받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이제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같이 밀려가는 방향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출도 더 늘려주고 부동산 경기 부양하겠다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니까 버티고 있지만 이게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 가격도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전세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는데 점점 그 위력은 약해지는 것 같고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국민연금 우리 저 노후 쌈짓돈 맡겨놓은 데잖아요. 근데 얘들이 그 돈 갖고 주식 투자는 했는데 뭐 좀 손해봤다고요? 뭐 사실 이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요. 지금 일단 상반기에 특히 이제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2.7%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해외 주식 수익률도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그 가져온 시장의 기준 수익률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사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채권이 1.5%,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3.1% 수익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 역시도 시장에서 일반적 평균적으로 얻는 수익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지금 말한 시장 수익률은 주식 투자 시장을 말하는 채권 겁니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얻어가고 있는 그 수익률에 왜 비해서는 그 평균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잘못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 주식도 여러 가지고 채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봉 많이 주고 네.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데라며요. 근데 왜 이렇게? 그래도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비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좀 하는 생각이 다른 나라는 어때요들?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자산 규모가 좀 큰 연기금이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일본이 가장 크고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 미국, 캐나다 등이 있는데 우리도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수익률이 7%인데 네. 이게 세계 6대 연기금 중에는 꼴찌 수익률입니다. 아, 그래요? 예, 7%가 나쁜 게 아닌데 이 세계 6대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이 11%를 기록을 해서 이게 한 4% 정도 낮은 수준을 보여서 이게 그 운용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네네. 일단 국민연금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그 투자 상품을 채권, 그러니까 안전한 쪽에다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어서 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실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5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6% 정도나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월등히 높고 안정적인 편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 이유는 이제 2008년도에 주식이 너무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그 미국의 이제 FRB에서 양적 통화 확대책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소가 뒷걸음질하다 쥐 잡은 격으로 좀 수익률이 좋아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인지 지금 그럼 국민연금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더 높인다는 얘기인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이제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익률이 낮은 곳에다가 이 투자 비중을 더 늘린다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예. 이렇게 무리하게 좀 투자를 하는 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 국내 주식 투자를 부양하기 위한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시장 부양으로? 네. 어쨌거나 우리 노후 쌈짓돈 잘 관리해야죠. 그 연봉도 많이 받는다는데 그 펀드 매니저들 그럼 혼나야죠. 네, 경제과외 고마웠습니다. 기리사님. 네, 감사합니다. 8월 6일 끝날 시간이고 날도 희끄무레하니 좀 어둡습니다. 비온 뒤끝이겠죠. 짧게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지에 실린 세월호 관련 보도 기사에 달린 어느 독자의 댓글이랍니다. 두고두고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